제17회 원술은 칠로로 군사를 크게 일으키고 조조는 세 곳의 장수들을 모으다. 이때 회남의 원술은 거느리는 지방이 넓고 양식이 넉넉한 데다가 또한 손책에게서 전당을 잡은 옥새가 있고 하여 드디어 제후를 참칭할 야심을 품고서 여러 사람을 모은 다음에 물었다. 옛적에 한고조는 불과 사수가의 일개의 정장으로서 드디어 천하를 수중에 거뒀는데 그 후 한조가 400년을 지내오는 사이에 기수가 다해서 국내가 물끓듯 하는 형편이요. 내 집으로 말하면 4세에 걸쳐 삼공을 지내는 집안이라 백성들이 다 추앙하는 바요. 내 이제 천의와 인심의 수능에서 제위에 오르고자 하는데 제공들의 의향은 어떠하오? 주부 염상이 나서서 간했다. 불가합니다. 옛적 주는 후직 때부터 시작해 덕을 쌓고 공을 많이 세워서 문왕에 대해 이르러는 천하의 3분의 1을 차지했건만 오히려 은을 섬겼습니다. 명공의 가문이 비록 귀하다고는 하시지만 아직 주만큼 흥왕하다고는 못하겠고 한실이 비록 쇠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은의 주왕처럼 포학하다고는 못하겠으니 이 일은 결단코 행하셔서는 안 되옵니다. 우리 원씨가 본래 진나라에서 나왔으니 지는 바로 대순의 후예라 토로서 화를 이으니 바야흐로 그 운수에 응했고 또 비기에 이르기를 하늘 대신할 자는 응당 도고라 했는데 내 자가 공로라 바로 그 비기에도 응했노라. 거기다 전국 옥새를 가지고 있으면서 만약에 임금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천도를 배반하는 것이라. 내가 뜻을 이미 결단했으니 다시 여러 말을 하는 자는 참하겠노라. 원술은 노회에 이렇게 말하고 드디어 연호를 중시라 하고 조정제관의 직을 두며 용봉연을 탔으며 남북교에서 제를 지냈다. 그리고 그는 풍방의 딸을 황후로 봉하고 아들을 동궁으로 삼은 다음 사자를 보내 여포의 딸을 데려다가 동궁비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들으니 여포가 이미 한윤을 묶어서 허도로 보내 조조의 손에 참을 당하게 했다고 하므로 대로에서 장훈을 대장군으로 삼아 22만 대군을 거느려 칠로로 나뉘어 서주를 치게 한다. 제1로는 대장 장훈이라 가운데 있고 제2로는 상장 교유라 좌편에 있고 제3로는 상장 진기라 우편에 있고 제4로는 부장 뇌박이라 좌편에 있고 제5로는 부장 진란이라 우편에 있고 제6로는 항장 한섬이라 좌편에 있고 제7로는 항장 양봉이라 우편에 있다. 이들이 각기 부하 장수들을 거느리고 기한을 정하고 떠나는데 원술이 연주자사 김상을 태유를 삼아서 칠로의 전량 수송을 감독하게 했더니 김상이 듣지 않으므로 그를 죽이고 기령을 칠로 도구응사로 삼고 자기는 친히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이풍, 양강, 악취를 최진사로 삼아 칠로의 군사들을 접은키로 했다. 여포가 사람을 보내서 적의 정영을 탐지해 오게 했더니 장훈의 일군은 대로에서 바로 서주를 향해 들어오고 교유의 일군은 소패를 향해 들어오고 진기의 일군은 기도로 들어오고 뇌박의 일군은 낭야로 들어오고 진란의 일군은 갈석으로 향하고 한섬의 일군은 하비로 향하고 양봉의 일군은 준산을 바라고 오는데 칠로 군마가 하루에 50리씩 행군해 길에서 노략질하며 들어오고 있다 한다. 여포는 이를 의논하려 급히 모사들을 불렀다. 진궁과 진기우 부자가 다 왔는데 진궁이 대뜸 서주의 이번 화는 진기우 부자가 불러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조정의 아첨에서 저희는 장록을 구하고 오늘날 화는 장군에게 다 들씌운 것이니 두 사람의 머리를 베어 원술에게 바친다면 그 군사가 제 불에 물러갈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여포가 그 말을 듣고
즉시 진규와 진등을 잡아내리라고 영을 내리니 진등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어찌하여 이리 겁이 많으십니까? 나는 칠로병을 7무더기 썩은 풀로밖에는 안 입보는 터이니 개의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포가 말했다. 내가 만약 계책을 써서 적을 깨뜨린다면 내 죽을 죄를 용서해 주마. 장군이 만약 이 사람의 말대로만 하시면 서주는 아무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어디 말해보게. 원술의 군사가 비록 많다고 하지만 다 오합지졸이라 서로 믿지 못하는 터이니 우리가 정병으로 지키고 기병을 내어치면 성공하지 못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제가 또 계책이 하나 있으니 그대로만 하신다면 서주만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술까지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계책이요? 한섬과 양봉으로 말하면 본래 한주의 옛 신하들로서 조조가 두려워서 달아났다가 몸을 의탁할 곳이 없어 잠시 원술에게로 간 사람들입니다. 원술이 필시 그들을 중히 알지 않을 것이요. 이 사람들도 역시 원술을 위해서 일하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니 만약에 그로를 보내서 그들과 맺어 내응으로 삼고 거기다 유비를 외원으로 삼는다면 반드시 원술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면 그대가 한번 한섬과 양봉에게 가서 친히 글을 전하도록 하오. 진등은 응낙했다. 여포는 곧 표문을 써서 허도로 올려보내고 다시 글어를 써서 예주에 띄운 다음 진등에게 분부해 종자 서너 명을 거느리고 하비 노상에 나가서 한섬을 기다리라 했다. 한섬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영체를 세우고 나자 진등이 들어가 보니 한섬이 묻는다. 그대는 여포 수하 사람인데 여기는 왜 왔소? 진등이 웃으며 대답했다. 저로 말하면 대한공경인데 어째서 여포 수하 사람이라 하십니까? 장군이야말로 전일 한주의 신하였던 분이 오늘날 역적의 신하가 되다니요. 앞서 관중에서 천자를 구하신 공로를 없던 것으로 돌렸으니 이는 실로 장군께서 취하지 않을 바입니다. 더구나 원술은 의심이 많아서 일후에 장군이 그의 손에 반드시 해를 입고야 말 것이니 지금 빨리 손을 쓰지 않는다면 후에 막급일 것입니다. 나도 한 조정으로 돌아가고 싶으나 다만 길이 없는 것이 한이요. 한섬이 탄식하니 진등은 여포의 서신을 내어놓았다. 한섬은 그를 보고 말했다. 네, 알았으니 공은 어서 돌아가오. 내 양 장군과 함께 창끝을 돌려서 원수를 치겠으니 불이 일어나는 것을 군호로 삼아 온후가 군사를 거느리고 접응하러 오시면 좋겠소. 진등은 한섬과 작별하고 급히 돌아와 여포에게 고했다. 여포가 마침내 군사를 오로로 나누니 고수는 일군을 거느리고 소패로 나아가 교유를 대적하고 진궁은 일군을 거느리고 기도로 나아가 친기를 대적하고 장효와 장패는 일군을 거느리고 낭야로 나가서 뇌박을 대적하고 송원과 위속은 일군을 거느리고 갈석으로 나가서 진난을 대적하고 여포 자기는 일군을 거느리고 대로로 나가서 장운을 대적하기로 했다. 이들이 각각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남은 무리는 성을 지키게 한 다음 여포는 성에서 나가 30리 밖에 영체를 세웠다. 이때 장훈은 군사를 거느리고 당도했으나 여포가 두려워 20리를 물러가 군사를 진치고 사면에서 저의 군사들이 적응해 주기를 기다렸다. 그러자 이날 이경쯤에서 한섬과 양봉이 군사를 나누어 도처에 불을 지르고 여포의 군사를 영체로 들이니 장훈의 군사는 대혼란에 빠졌다. 여포가 승세를 타고 들이쳤다. 장훈은 패해서 달아났다. 여포가 날이 훤히 밝을 무렵까지 뒤쫓는데 마침 접응하러 온 기령과 마주쳤다. 양군이 막 싸우려 할 때 한섬과 양봉의 양로군이 달려들었다. 기령이 크게 패해서 달아났다. 여포가 다시 군사를 몰아 급히 뒤쫓으려니까 돌연산 뒤에서 한때의 군마가 나오며 문기가 열리더니 일대 군마가 용봉 1월 기번과 사두 오방 정기를 휘날리고 금과 은부와 황월 백모를 잡고 늘어서는데
황라 소금 산계 아래 원술이 몸에 금갑을 입고 팔에 두 자루 칼을 걸고 진전에 나와 서며 여포를 향해 주인을 배반하는 종놈아 하고 큰 소리로 꾸짖는다. 여포가 대로에서 화극을 꼬나잡고 내닫자 원술의 장수 이풍이 창을 들고 나와 맞는데 서로 어울리기를 세압이 못되어 여포의 화극에 손을 찔리자 이풍은 그대로 창을 내던지고 도망쳤다. 여포는 군사를 휘몰아 들이쳤고 원술의 군사는 크게 혼란에 빠졌다. 여포는 그 뒤를 쫓아 마필과 의갑을 무수히 뺏었다. 원술은 패군을 이끌고 달아났다. 그러나 사오리를 못 가서 산 뒤로부터 한때 군사가 내달아 길을 가로막으니 앞선 대장은 곧 관운장이다. 반적은 어찌하여 죽지 않았느냐? 큰 소리로 외치니 원술이 당황해서 달아나고 수하 군사들이 다들 사면으로 흩어져서 어지러이 도망간다. 관운장은 이를 한바탕 몰아쳤다. 원술은 마침내 패군을 수습해 허둥지둥 회남으로 돌아갔다. 여포는 싸움에서 이기자 운장, 양봉, 한섬 등 일행의 인마를 청해 함께 서주로 돌아가 크게 연석을 배설하고 대접하며 군사들에게도 모두 상을 내리고 음식을 차려 위로했다. 그 이튿날 운장은 돌아갔다. 여포는 조정에 표주하여 한섬을 기도목으로 삼고 양봉을 낭야목으로 삼아 두 사람을 서주에 머물러 있게 하려 했는데 진규가 있다가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한섬, 양봉 두 사람을 산동에 나가 있게 하면 1년이 못 가서 산동의 모든 성이 다 장군에게 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여포는 그렇게 여겨 두 장수를 기도, 낭야 두 곳으로 보내 잠시 군사를 진치고 있으면서 은명을 기다리라고 했다. 진등이 자기 부친을 보고 가만히 물었다. 왜 두 사람을 서주에 머물러 있게 하여 여포를 죽일 때 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다가 만약에 두 사람이 여포를 돕기라도 하면 도리어 범에게 발톱과 어금니를 보태주는 격이 될 뿐이 아니냐. 진규의 말에 진등은 자기 부친의 고견에 탄복했다. 한편 원술은 패주에 회남으로 돌아가자 강동의 손책에게 사람을 보내서 원수를 갚게 군사를 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손책은 내가 내 옥새를 가지고 제호를 칭하여 한시를 배반한 대형 무도한 짓을 하면서 무엇이라. 내 그러지 않아도 군사를 일으켜서 네 죄를 물으려고 하던 차인데 도리어 역적을 도울 수가 있단 말이냐 하고 글을 보내 거절했다. 사자가 손책의 글을 가지고 돌아가서 원술에게 보이니 원술이 글을 보고 대로하여 황구 유자가 어찌 감히 이런단 말이냐. 내 우선 이놈부터 쳐야겠다 하는 것을 장사 양 대장이 극력한에서 겨우 그만두게 했다. 한편 손책은 답서를 띄워보낸 뒤에 원술의 군사가 오는 것을 방비하려고 군사를 점거해서 장강어귀의 방비를 굳게 했다. 그러자 문득 조조에게서 사자가 왔다. 손책을 회계 태수로 제수하고 즉시 군사를 일으켜 원수를 치라는 것이다. 손책은 여러 사람과 의논하고 즉시 기병하려 했으나 장사 장소가 원술이 패전한 지가 오래지 않지만 군사가 많고 양식이 넉넉하니 결코 경망히 대할 것이 아닙니다. 조조에게 글을 보내서 그에게 남정을 권하고 우리가 후응이 되어 서로 돕기만 하면 원술의 군사를 반드시 깨뜨릴 수 있을 것이요. 또한 실수가 있더라도 조조의 구원을 바랄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므로 손책은 그의 말을 조차 사자를 보내 조조에게 이 뜻을 전했다. 조조는 허도에 돌아간 뒤에도 전의를 사모해 사당을 세워 제를 지내고 그의 아들 전만에게 중랑벼슬을 주고 부중에서 근시하게 했다. 바로 이때 손책에게서 사자가 글을 가지고 왔다. 조조가 글을 보고 났을 때 또 사람이 들어와서 원술이 양식이 떨어져 진리로 나와 노략질을 하고 있다고 고한다. 조조는 원술의 허한 틈을 타서 군사를 일으켜 남정할 것을 결단했다. 조이는
허도를 지키게 하고 그 밖의 사람들은 모두 종군하게 하니 마보병이 17만 명이요 양식과 치중이 천여 수레다. 그는 또 한편으로 사람을 손책, 유비, 여포에게 보내서 함께 회합하기로 약속을 정했다. 조조의 군사가 예장 경계에 이르렀을 때 현덕이 벌써 군사를 이끌고 나와 그를 영접했다. 조조는 그를 영체로 청해 드렸다. 서로 보고 나자 현덕이 문득 수급 2개를 바친다. 조조가 놀라며 물었다. 이것이 대체 누구의 수급이요? 양봉과 한섬의 수급입니다. 어떻게 얻으셨소? 여포가 본래 이 2사람을 기도, 낭야 2 고을에 가서 진치고 있게 했던 것인데 뜻밖에도 이자들이 군사를 단속하지 않고 마음대로 노력하는 통에 백성들 사이에 원성이 자자하기로 비가 연석을 배설한 다음에 의논할 일이 있다고 청해 한창 술들을 먹는 중에 잔을 던지는 것으로 군호를 삼아 관우, 장비 2 아우의 손을 빌려서 이자들을 죽이고 그 수하의 무리를 모조리 항복받았습니다. 지금 특히 와서 죄를 청하는 터입니다. 공이 나라를 위해서 악당들을 없애버렸으니 이는 크나큰 공로인데 죄라니 그 무슨 말씀이요? 조조는 현덕의 수고를 살해한 다음에 군사를 한데 모아 서주 경계로 들어갔다. 영접하러 나온 여포에게 조조는 좋은 말로 위로하며 좌장군으로 봉하고 허도로 돌아가거든 인수를 보내주겠다고 언약했다. 여포가 크게 기뻐한다. 조조는 곧 여포의 군사를 좌익으로 현덕의 군사를 우익으로 삼고 자기는 몸소 대군을 통솔하여 중군이 되어 하후돈과 우금을 선봉으로 삼았다. 원술은 조조의 군사가 온 것을 알고 대장 규유에게 군사 5만 명을 주어 선봉으로 삼았다. 양군이 수춘지경 밖에서 서로 만나자 규유는 먼저 말을 내어 하우돈과 싸웠으나 세압이 못 되어서 창에 찔려 죽었다. 원술의 군사는 대패해서 성으로 도망쳐왔는데 문득 고하는 말이 손책은 배를 내서 장강을 따라 서쪽에서 쳐들어오고 여포는 군사를 거느려 동쪽에서 쳐들어오며 유비, 관우, 장비는 군사를 몰아 남쪽에서 쳐들어오고 조조는 음소 군사 17만 명을 거느려 북쪽에서 쳐들어온다고 한다. 원술이 크게 놀라서 급히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의논하니 양 대장이 나서서 말했다. 우리 수춘이 해마다 큰 물이 아니면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는 형편이온데 이제 또 군사를 동의해서 백성들을 소유하게 하면 백성들의 원망이 잠못 자자하게 될 것이옵니다. 이러한 때 적을 막아 싸우기란 지극히 어려운 노릇이오니 군사를 수춘에 머물러 두고 싸우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적은 군량이 떨어져 반드시 변이 생기고 말 것입니다. 배하께서는 어림군을 거느리시고 회수를 건너가십시오. 그러면 첫째로는 곡식을 얻을 수 있고 둘째로는 잠시 적의 얘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원술은 그 말을 좇아 이풍, 악취, 양강, 진기 네 장수에게 군사 10만 명을 나누어 주어 수춘성을 굳게 지키게 한 다음에 자기는 그 밖의 장병들과 국고에 들어있는 금은 주옥 등 갖은 보배들을 모조리 수습해 회수를 건너갔다. 한편 조조 수하의 군사 17만 명이 매일 소비하는 양식이 엄청나게 많은 데다가 여러 고을에 또 한재가 들어서 뒤를 대지 못하는 형편이다. 조조는 군사를 재촉해서 속히 승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이풍의 무리는 성문을 굳게 닫고 나오려 하지 않았다. 조조가 한 달 남짓 적과 대치하는 중에 군량이 거의 다 떨어져서 손책에게 글을 보내고 양미 10만 곡을 얻어왔으나 그것으로도 군사들을 먹이기에는 오히려 부족했다. 이때 관량관 임준 부하의 창관 왕후가 들어와서 조조를 보고 아뢰었다. 군사는 많고 양식은 적으니 어찌하오리까? 되를 줄여서 나누어 주어 우선 일시 급한 것이나 면하도록 해라. 군사들이 원망하면 어찌하오리까?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다. 왕후는 조조가 분부한 대로
되를 줄여서 나누어 주었다. 조조가 가만히 사람을 시켜 각 체에 가서 알아보게 했더니 모두 승상이 우리를 속였다고 하며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고 한다. 조조는 곧 은밀하게 왕후를 불러들였다. 내가 자네한테 물건 하나를 빌려 그것으로 군심을 진정시켜 보겠는데 부디 인색하게 굴지 말고 빌려주게나. 승상께서 어떤 물건을 쓰려 하십니까? 군사들에게 보여주게. 자네 머리를 빌리고 싶단 말이다. 왕후가 깜짝 놀라 소인은 실상 아무 죄도 없소이다 하고 답했다. 나도 자네가 죄 없는 것은 안다마는 다만 자네를 죽이지 않으면 변이 생기고 말 것이야. 죽은 뒤에 자네 처자는 내가 잘 돌봐줄 것이니 염려 말게나. 왕후가 다시 말하려 할 때 조조는 어느 틈에 도부수를 불러 그를 문 밖으로 끌어내어 한 칼에 목을 뱉다. 그리고 장대 위에 그 머리를 높직이 달아놓고 방을 내붙여 효유하되 왕후가 함부로 되를 줄이고 양곡을 도적질했기로 군법에 의해 처단한다 라고 하니 그제야 모든 사람의 원망이 비로소 풀어졌다. 그 이튿날 조조는 각 영의 장령들에게 영을 전해 사흘 내로 합력해서 성을 깨드릴지어다. 싸움에 게으른 자는 참하리라 하고 친히 성 아래로 나아가 군사들이 흙과 돌을 날라 해자를 메우는 걸 독려했다. 성 위로부터 화살과 돌이 비퍼붙듯 하니 비장 2명이 겁을 집어먹고 피해가려 했다. 조조는 곧 칼을 들어 친히 성 아래서 그들의 목을 친 다음 말에서 뛰어내려 몸소 흙을 날라 구덩이를 메웠다. 이것을 보고 장수와 군사들이 누구 하나 앞으로 나서지 않는 자가 없어서 군사의 위세가 크게 떨쳤다. 성 위에서 마침내 이를 막아내지 못하는데 조조의 군사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 성을 넘어 들어가서 안으로부터 성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대군마가 일시에 안으로 몰려들어갔다. 이풍, 진기, 악취, 양강 모두 사로잡혔다. 조조는 그들을 다 저자로 끌어내어 목을 베고 원술이 서울을 모방해서 지은 궁실전우며 온갖 범금지물을 모조리 불살랐다. 수춘성 내는 싹 쓸려서 남은 것이 없다. 조조는 여러 사람과 의논하고 계속 군사를 이끌어 회수를 건너서 원술의 뒤를 쫓았다. 그러나 순욱이 나서서 간했다. 연례로 가물어 양식이 곤란한데 다시 군사를 낸다면 군사들도 고생이요. 백성들도 치매를 많이 당해서 이로울 것이 없겠습니다. 아무래도 잠시 허도로 돌아가서 내년 봄에 미리 있기를 기다려 군량 준비를 넉넉히 한 다음에 다시 출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조가 결단을 못하고 있을 때 호련 탐마가 들어와서 고한다. 장수가 유표에게 의탁해 다시 창궐하고 남양과 강릉의 여러 고을을 다시 뺏겼습니다. 조홍은 대적하기 어려워 연달아 싸움에 패했으므로 특히 위급함을 고합니다. 조조는 곧 손책에게 글을 띄어서 그더러 장강을 끼고 진을 치고 의병이 돼서 유표가 감히 망동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이른 다음 자기는 그날로 회군해 따로 장수를 칠 일을 의논하기로 했다. 떠날 때 조조는 현덕에게 전처럼 소패의 군사를 진쳐놓고 여포와 더불어 형제의의를 맺어 서로 구원하며 다시는 서로 침범하지 말라고 일렀다. 그러나 여포가 군사를 거느리고 서주로 돌아가자 조조는 가만히 현덕을 보고 내가 공에게 소패의 군사를 진치게 하는 것은 굴갱 대호치기예요. 공은 진규 부자와 상의해서 실수 없이 하시오. 나도 공을 위해 뒤에서 도와드리도록 하리다. 하고 말을 마치자 그는 떠나갔다. 조조가 군사를 거느리고 허도로 돌아오니 사람이 고하는데 다네가 이각을 죽이고 오습이 곽사를 죽여 그 수급들을 바치러 왔다고 한다. 다네는 이각의 일가노소 200여 명까지 모조리 잡아서 허도로 암령해 왔다고 했다. 조조는 이들을 강문에 내어 모두 참하고 수급을 돌려서 호령했다. 백성들이 모두 통쾌해야 한다. 천자는 정전에 나와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태평연을 배설하고 다네를 탕구 장군으로 삼고 오습을 진로 장군으로 삼아 각각 군사를 거느리고 장안을 진수하게 했다. 두 사람은 사은하고 물러갔다. 조조는 천자에게 장수가 난을 일으키니 마땅히 군사를 일으켜 정벌해야 한다고 상주했다. 천자는 친히 난가를 통해 출사하는 조조를 전송했다. 때는 건한 3년 하 4월이다. 조조는 순욱을 허도에 남겨서 장병들을 지휘하게 하고 몸소 대군을 거느리고 나아갔다. 행군하면서 보니 길가에 밀이 다 익었는데 백성들이 군사가 이르는 것을 보고는 감히 베지 못하고 다들 피해 달아났다. 조조는 사람들을 시켜서 두루 원근촌의 늙은이들과 각처의 수경 관리들에게 내가 천자의 조서를 받들어 군사를 내어 역적을 치고 백성을 위해서 화를 덜려 하는다. 방금 밀이 익을 때 부득이하여 군사를 일으킨 터이니 장군으로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무릇 밀밭을 지나면서 함부로 밀을 밟는 자가 있으면 다 목을 베리라. 군법이 심히 엄하니 너희 백성들은 놀라고 의심하지 말라 하는 유고를 전했다. 백성들이 이 유고를 듣고는 모두 좋아서 조조를 칭송하지 않는 자가 없고 군사들이 오는 것을 보면 길을 막고 절했다. 관군들도 밀밭을 지나가려면 모두 말에서 내려 손으로 포기를 붙들고 차례로 뒷사람에게 넘겨주며 지나고 감히 발로 밟는 자가 없었다. 그런데 조조가 마침 말을 타고 가는 중에 호련 밭 가운데로부터 비둘기 한 마리가 놀라서 푸드덕 날자 놀란 말이 그대로 밭속으로 뛰어들어 밀밭 한 떼기를 온통 짓밟아서 결단 내놓았다. 조조는 곧 행군 주부를 불러서 밀을 밟은 자기의 죄를 논의하게 했다. 주부가 아뢰었다. 승상을 어찌 논죄할 수 있겠나이까. 내가 법을 정해놓고 내가 범했으니 어떻게 여러 사람을 복종시킨단 말이냐. 조조는 이렇게 말하고 즉시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자기 목을 찔러 죽으려 들었다. 여러 사람이 급히 말려놓았는데 옛날 춘추의 의로 보면 법을 지존에게는 가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승상께서는 대군을 통솔하고 계신 터에 어찌 자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곽가가 말해서 조조는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이미 춘추에 법 불가 어존이란 대목이 있다면 내가 죽기는 면하겠군 하고 곧 칼을 들어 자기 머리털을 썽둥 베어 땅에 던지며 머리털을 베어 목을 대신하기로 하는 것이다 하고 사람을 시켜 그 머리털을 3군에 돌려서 보이고 승상께서 밀을 밟았다. 마땅히 목을 베어 호령할 것이로되 이제 머리털을 베어 대신한다 하고 말을 전하게 했다. 이에 3군이 모두 두려워서 떨며 누구 한 사람도 군령을 지키지 않는 자가 없었다. 후세 사람들이 이 일을 논해서 지은 시가 있다. 10만의 용사 마음도 10만이라. 한 사람의 호령으로 금하기 어렵구나. 머리털 칼로 베어 머리 대신 내놓다니. 이제야 보는구나. 비할 바 없는 간교함을. 한편 장수는 조조가 군사를 거느리고 온 것을 알고 급히 유표에게 글을 보내서 후원해 주기를 청하고 일변 뇌서 장선 두 장수와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성 밖으로 출진했다. 양군이 진을 치고 나자 장수는 말을 앞으로 내어 조조를 손가락질하며 너는 입으로만 인의를 떠드는 모렴치한 놈이니 금수와 다른 게 무엇이냐 하고 욕을 퍼부었다. 조조가 대로해서 허저를 내보내니 장수가 장선을 시켜서 그를 맞아 싸우게 했다. 그러나 단지 세 합에 허저는 장선을 한 칼에 베어 말 아래 떨어뜨렸다. 장수의 군사가 막 무너지는 걸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 남양성 아래로 쫓아 들어갔다. 장수는 성으로 들어가자 성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다. 조조는 성을 내어싸고 쳤다. 그러나 해자가 심히 넓고 물이 또 깊어서 조련이 성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걸 보고 조조는 군사들을 시켜 흙을 날라 해자를 메우고
또 흙부대에 나무단과 풀들을 엇섞어서 성 주변에 층층다리를 만들고 다시 운제를 세워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성안을 넘겨다보게 했다. 그리고 조조는 몸소말을 타고 성을 돌며 두루 살펴봤다. 그렇게 사흘을 관찰하더니 그는 군사들에게 문 모퉁이에 나무단을 쌓아 올리고 여러 장수를 모아 장차 그리로 해서 성을 타고 넘으라 영을 전했다. 성 위에서 가후가 이런 광경을 보자 장수에게 말했다. 조조의 속셈을 알았으니 이제 저들의 계책을 역이용하십시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더니 속임수 쓰려다가 눈 밝은 놈 만났네. 필경, 그 계책이란 어떠한 것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